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교과서 내용 본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교과서 본문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한 발 늦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EBS 강사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꼭 알았으면 좋겠는지를 집중해서 설명하고 평가를 할 거니까요. 이번 시간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강의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글을 읽었잖아요. 이 글은 어떤 글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전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자, 첫째는 이 글의 형식을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내용을 공부했고요. 형식은 이 글이 어떤 모양새로 그려졌는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어떤 형식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 과제로 요거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글의 형식은 수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필을 한 번쯤은 써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기예요. 일기도 수필의 한 종류인데요. 자신의 그날 있었던 경험을 담잖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거든요. 그런 걸 기행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수필이에요. 자, 그러면 일기, 기행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수필이라는 거는 주로 무엇을 담을까요? 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수필은 자신의 인상적인 경험을 담아요. 그래서 이 수필은 경험을 담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수필의 한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국어는 수필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서 찬찬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형식이 아주 자유로운 긴 글들은 편의상 덩어리를 3개 정도로 나눠요. 처음과 중간과 끝으로 나누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처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고 쭉 이야기하는 거고 중간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위주로 담고 끝은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글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을 보니까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 참가해서 인디언들을 직접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글쓴이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디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마침 글쓴이 인디언 세계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철학과 역사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잘 부탁한다 라는 예의까지 갖추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우리한테 상냥하게 웃으면서 나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한옥도 너무 예쁘고 한식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도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와, 외국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호의감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글쓴이의 기대였어요. 분명 내가 인디언색에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면서 예의를 갖췄으니 흥미롭게 대화를 주고받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인디언의 반응은 어땠나요? 무반응, 침묵. 여기에서 글쓴이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건데 글쓴이가 그 당시에는 연유를 몰라서 아마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또는 나를 잘난 체하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라고만 치부했는데 훗날에야 자 본격적으로 글쓴이가 인디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이 시작이 된 거죠.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요. 어떤 깨달음일까요? 인디언들이 침묵을 했던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적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적더라고요.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 깨닫다라는 말은요. 알다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안다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매치시키는 거고 깨닫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랑 대화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싫구나. 내가 저 친구한테 불청객인가 보다 라고 알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방법이 달랐구나 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건은 깨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적은 친구들 선생님이 댓글 다 달아놨으니까 확인하세요. 글쓴이는 요런 부분을 깨달았다 라는 것을 잘 체크해 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돌아온 글쓴이는 인디언들을 흉내내고 다니는 행동을 했습니다. 흉내내는 행동을 했는데요. 어떤 걸 흉내냈겠어요, 여러분? 글쓴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느끼겠답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뭐야 저 괴팍한 사람은 거만해 라는 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글쓴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인디언들의 침묵이 가진 힘을 보고 왔는데 따라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글쓴이가 깨달은 것은 침묵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침묵이구나. 그걸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은 글쓴이는 인디언과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인디언들이 좀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선생님이 즐겨보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줄게요.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게 19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부족들하고 유럽에서 이주해온 서양인들이 그곳에 같이 살았어요. 서양인들이 원래 그 땅에 살던 인디언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문화를 지키며 살았는데요. 새로운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빨간머리 앤이 인디언 친구를 사귀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글쓴이가 그럼 얻었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를 보니까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 였어요. 글쓴이는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번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서 이 글쓴이가 얻은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많이 물어봐였어요. 결국 뭐예요? 둘 다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글쓴이는 너무 말이 많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한 가지를 또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한 후에 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인디언 중에 한 부족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라코타족이라고 하는데 이 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침묵을 한대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본 경험은 잘 없겠지만 누군가 아플 때, 슬플 때 또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그런 심각한 상황에는 조잘조잘 막 말을 떠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라코타족만 그런 게 아니래요. 인디언들은 부족들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곳에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가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글쓴이가 인디언 부족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한 문장에서 글의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침묵의 진정한 가치.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침묵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적은 글을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우리 삶에는 침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침묵에 정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말보다는 침묵, 즉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힘이 되었던 경험, 또는 말보단 침묵이 더 필요했던 경험, 간단하게 한번 떠올리면서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 과제 1번 먼저 한번 적어볼래요? 우리가 본 글의 제목이자 마지막인 한 문장,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설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32쪽에 역설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 한번 펼쳐볼까요? 교과서를 펼쳐보면 왼쪽 날개, 이끌기에 역설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질문, 모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순에 대해서 그냥 감만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게 된 말인지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옛날에 창과 방패를 팔러 다니던 장사꾼이 있었어요. 장사꾼은 손님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창과 방패가 여기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손님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장사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방패는 보통 방패가 아닙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도 뚫을 수가 없어요. 손님들은 신기한 눈으로 방패를 바라보았어요. 장사꾼은 우쭐해져서 이번에는 창을 들었어요. 이 창은 천하무적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방패라도 뚫을 수 있지요.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노인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창으로 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말문이 콱 막힌 장사꾼은 물건을 챙겨서 슬그머니 도망갔대요. 자, 모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의 유래가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모순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모가 창, 모에 방패, 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모든 걸 다 뚫는 창, 모든 걸 다 막는 방패, 이 두 개의 말도 안 되는 것의 조합,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모순을 가졌지만 그 속에 품은 뜻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역설 표현입니다. 역설 표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어느 오후 누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나는 누나와 같이 보던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채널을 돌렸어요. 그러자 누나는 나에게 화를 냈고 우리는 리모컨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죠. 이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빠가 누나를 보며 말했어요. 새별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누나잖니. 여기서 잠깐! 아빠는 왜 누나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지면 지는 것이지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내가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니 결국은 이긴 셈이죠. 앞말과 뒷말이 모순이 되어 언뜻 보면 이치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어떤 진실이 느껴지죠. 이를 역설이라고 해요.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를 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리 없는과 아우성은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깃발의 펄럭임에는 소리가 없지만 그 모양이 몹시 거셈을 나타내는 동시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절실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강조할 때 역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설명과 표현이 생소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개학 전에 이 학습터에서 이미 공부를 했거든요. 소리 없는 아우성, 이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럼 앞서 말한 예들을 들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역설 표현의 예, 영상에서 봤던 것을 하나 떠올려 보자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자,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뭘 알아봐야 하냐면 이 글에서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 모순된 표현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또는 진리,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면 그것은 바로 역설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진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기다 하잖아요. 지다의 반대말은 이기다인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라고 말하니까 모순이 일어났죠. 겉으로는 모순이 나타났는데 그 속에 혹시 또 다른 중요한 사실과 진리가 숨어 있지 않나를 찾아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이 영상에서 봤지만 진다는 거는 양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양보하는 것, 그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그 중요한 사실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설 표현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과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역설 표현이 아니라 그냥 모순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순된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는 사실, 중요한 사실과 진짜 말하고 싶은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역설이에요. 한 가지 더. 이쪽에 보면 하나 나와 있죠.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서두르죠. 그쵸? 원래 바쁘면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바쁘면 당연히 서두르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한 번만 살펴봅시다. 바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시간이 많다라는 말이죠. 자, 그냥만 봐도 이 두 가지는 서로 성립이 되지 않는 반대의 뜻을 품은 표현이에요. 바쁠수록 서둘러야 하는데 바쁠수록 시간이 많은 것처럼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까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순된 표현 속에 혹시나 중요한 사실과 진리가 들어있는가? 그게 있어야 역설이잖아요. 그걸 살펴보자고 하니 주로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은 언제 하냐면 여러분 바쁘면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면 실수하고 놓치기 마련이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찬찬히 돌아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 속에 품고 있는 중요한 사실과 진리는 바쁠수록 주변을 놓치지 말고 침착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설 표현이 맞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요 모순된 표현, 요것만 있으면 이건 역설이 아니에요. 요것도 포함하고 요것도 포함을 해야 겉으로는 모순이 있으나 속에는 중요한 사실과 진리를 포함을 해야 그것이 역설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역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타난 이 문장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첫 번째, 어떤 모순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건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꼽아보세요. 하면 모국어와 침묵이겠죠?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하니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밑에 한번 볼까요? 모국어는 한마디로 말이에요. 그런데 침묵은 말이 없는 상태예요. 자, 두 가지의 뜻이 상반되죠? 맞아요.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모순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모순을 찾았으니 혹시나 이 속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진 않을까를 찾아보면 역설인지 아닌지가 나오겠죠? 밑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국어는 말은 의사소통하는 건데 침묵은 말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순된 표현이야. 그 속에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가 있는가를 찾아보니 우리는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 속에 숨겨진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표현은 말보다는 침묵이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역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첫 번째, 모순이 있다. 두 번째, 그 속에 알고 보니 중요한 사실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역설 표현이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역설 표현은 시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선생님이 3가지의 시에서 사용되었던 역설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3가지, 시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서 역설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이 6가지 중에서 두 번째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중에 그나마 내가 분석할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나 선택해서 이게 왜 역설인지를 설명해 보세요. 역설인지 설명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모순인지, 두 번째, 그 속에 있는, 자, 여기는 거치고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가 무엇인지 이 2가지를 찾아내면 이것이 왜 역설 표현인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역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효과일까요? 자,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역설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언어상의 절약과 압축의 의미를 제시해서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확충한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웃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웃기고 슬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상반된 어휘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복잡, 미묘하고 오묘한 감정 상태를 간단하게 글자를 압축해서 절약해서 의미를 한 번에 전달할 수가 있어요. 웃기고 슬플 때는 사실 웃긴 거는 모양새가 너무 우스꽝스러운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처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럴 때 우리가 우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구구절절 말했던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웃기고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프다라고. 그게 바로 언어상의 절약, 아낀다는 거죠. 글자 수를. 그리고 압축적으로 이 긴 의미를 한 번에 전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해서 독자의 무엇을 끌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멍하게 듣다가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것처럼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긴장감과 신선함을 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역설 표현의 정의와 효과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좀 빈자리가 있죠?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이 내용들을 추가해서 적어 놓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적어 놓으세요. 자, 과제예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말보다 침묵이 더 힘이 되었던 순간, 아니면 필요했던 순간, 또는 그 외의 순간들을 떠올려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생님 강의 PPT의 4쪽에 거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제시한 문장 6개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게 왜 역설 표현인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포함해야 되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서 11쪽 설명 다시 한번 참고해서 꼼꼼하게 적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공부예요. 세 번째는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33쪽 필기가 끝이 났죠? 자,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위두랑에 올려주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과제 빠뜨리지 말고 지금 바로 하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